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일교차가 커질 때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죠. 한낮에는 덥고 땀이 나도 아직 새벽에는 한기가 느껴집니다. 반소매 옷을 입고 생활하다가 그대로 잠들면 이내 이불을 찾게 되죠. 한낮의 따뜻한 기온에 맞춰서 옷을 입고 있으면 아침과 새벽녘의 기온에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감기에 걸릴 수 있죠. 경제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시절, 돈이 잘 돌고 온기가 만연한 시절에 맞춰서 소비를 하고 투자를 했다가는 이내 은행 통장과 주식 계좌가 몸살에 걸려버립니다. 감기는 일주일이면 나을 수 있지만 이런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그보다 몇 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의 시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일교차뿐만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비와 소나기, 장마, 태풍, 한파의 엘니뇨까지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경제 프로그램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5월 23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 Y스트릿 편집장입니다. 오늘도 약간의 코맹맹이 소리. 항상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기 걸려놓고 사람들한테 감기 조심하시라고 하시는 우를 범하는데 여러분은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오늘 화요일이죠. KBS 기자들이 찾아가는 원탁의 기자들 K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는데 보란듯이 그 막을 내리는 날에 맞춰서 중국이 미국 반도체 업체에게 제재를 가했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따져보겠고요. 또 제2의 월세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관리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뭔가 꼼수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고 또 정작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고 어디에 쓰이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을지 의문도 항상 따라붙습니다. 오늘 경제 상식 퀴즈 지금 바로 내드릴게요.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예보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26도. 오늘도 좀 쉽지 않은 하루가 되겠네요. 자, 제가 아무리 감기에 걸렸어도 더운 건 더운데 밖에 나갔다 오면 또 에어컨 찾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올랐죠? 전기요금.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 켜는 것도 사실 5월에는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걸 대안으로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이 제품의 최근 한 달 반 정도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모터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서 바람을 일으키는 이것. 요즘에는 각종 기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12단까지도 나오고 무슨 인공지능 이것도 나오는데 그냥 미풍, 약풍, 강풍 버튼 3개면 사실은 되는 것 같은데. 자, 3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도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스튜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정답 마이크론, 정답 일교차 그냥 막 보내시는 거죠. 정답 감기. 네. 그 선착순 보내주신 분들끼리 제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2589님이에요. 2589님이 1등 하셨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손석우 경제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간밤 미국 증시 혼조세 나타냈습니다. 다우만 소폭 내렸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역시 지금 미국 증시는 미국 그 부채 한도 협상 결과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죠. 네. 오늘도 그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만났다가 조금 전에 헤어졌습니다. 1시간 좀 넘게 협상을 했는데 지금
그 디폴트까지 10일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협상이 생산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 보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양쪽 다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네, 그 디폴트가 되기 전까지는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낙관적인 기류가 형성돼 있습니다. 뭐 주요 특징주들을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 5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말씀하셨던 중국 제재받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장에서는 2.8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조금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0.34% 오른 2,56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43%가 올라서 85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잠깐 볼게요. 네. 7원 정도 내렸네요. 1,310원 90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역시 관건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계속되는지 여부일 텐데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고요. 개인들이 사들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조금 안정되면서 환율이 1,300 초반대까지. 그렇죠. 네. 40원, 30원, 20원 이제 1,310원 초반까지 내려와 있네요.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회 그 교통위 법안 소위까지는 통과가 됐더라고요. 네. 어떤 내용 담겼는지 정리해 볼까요? 네. 핵심은 역시 전세 피해 보증금 어떻게 회수하게 해줄 것이냐 이 방안이 막판까지 쟁점이었는데요. 네. 피해자의 전세 보증금 요건을 기존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고요.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초과하는 금액이 또 있을 텐데 네. 이거는 1~2%대 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이 특별법에 담겼고요. 근데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면 이제 전셋집 만약 경매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우선순위에 상관없이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금액인데 이게 서울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 6,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500만 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고요. 뭐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인천 지역 뭐 미추홀구나 용인 화성 세종 김포 이런 곳은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 이하라면 4,800만 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피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피해 세입자가 그 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고요. 상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20년 동안 연체 정보를 등록하거나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들을 면제해 주는 방안이 역시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뭐 나름 정부 다 국회에서도 노력을 좀 한 것 같은데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은 만족해 할까요? 아니요. 반발하고 있죠. 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핵심이 이제 전세 피해 보증금에 대한 구제 방안인데 피해자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방안이 이제 먼저 구제해줘라. 그리고 나중에 회수해라. 선구제 후 회수 이런 방안이거든요. 즉 이제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공공에서 이 집을 경매 등을 통해서 이제 팔아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그런 방안을 요구를 했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이 방안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봤고요. 결국 정부가 제시한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됐습니다. 근데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거는 뭐 앞서 말씀드린 무이자 뭐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게 또 대출 아니냐라는 거고요. 최우선 변제금이 또 크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사안이 상당히 시급한 민생 법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권에 상당히 시간을 오래 끈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합의안 어제 도출을 하고서 각 당에서 별도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 이게 좀 뭐 성과처럼 홍보를 하거나 상대당 뭐 책임 떠넘기식 이런 모양새를 취해서 눈살을 좀 찌푸리게 만들지 않았나 뭐 그러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주제. 아무래도 여름 휴가 성수기는 7, 8월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수기를 피해서 5, 6월에 휴가를 좀 미리 가겠다는 사람들도 좀 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항공권 유류 할증료는 내려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다음 달부터 이제 한 단계 더 떨어져서 7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항공권 가격 기준으로 이제 편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한 14,000원에서 108,000원까지 이게 책정이 되는 거고요. 네. 이달과 비교를 하면 한 15,000원 정도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유류 할증료가 이제 항공 유가에 따라 결정이 돼서 33단계로 나뉘게 되는데 예. 작년에 유가 한참 많이 올랐을 때 이게 22단계까지 올랐고요. 어휴. 올해 들어서는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어허. 일단 유류 할증료가 낮아지면은 사람들의 부담도 떨어질 수 있을 텐데 항공권 가격 자체는 어떨까요? 지금 이제 단기 노선, 뭐 예.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단기 노선부터 비교적 빠르게 항공권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일본 후쿠오카 네. 많이 가는 그 노선이지 않습니까? 항공권 왕복
가격 검색해 보니까요. 6월에 예약을 하면 지금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 정도입니다. 이게 5월 초 그때 연휴가 다 몰렸었을 때 3, 40만 원대 가격 형성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떨어진 거죠. 일부 항공사는 이 공짜 티켓도 프로모션으로 내놓고 있을 정도로 항공권 가격 하락세는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류할증료 때문에 떨어지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게 유류할증료가 아주 코로나같이 특수상을 제외하면 항공권 가격의 한 10에서 20% 정도 가격 오르고 내리는 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제 유류할증료뿐만이 아니라 항공사들이 비행 편수를 얼마나 늘렸는지 거기에 따라서 뭐 탑승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공급 수요에 관한 다양한 요인들이 반영이 됩니다. 최근에는 저비용 항공사들이 단기 국제 노선 많이 늘렸거든요. 네. 이게 이제 7말 8초 노리고 많이 늘린 영향이 있고요. 또 이제 5월 초 연휴 성수기가 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행객 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럼 앞으로 계속 항공권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냐?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이제 극성수기 7말 8초가 되면 항공권 가격이 다시 치솟을 가능성 높습니다. 지금 우리 여행으로 많이 가는 일본, 베트남, 사이판 이런 곳 항공권 예약률이요. 벌써 5, 60%라고 하니까요. 좀 저렴하게 여행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월에 좀 시기를 당겨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초에는 연휴가 많았고 그래서 항공권 가격이 많이 높아졌었고 네. 7, 8월은 여름 휴가 시즌이고 그렇죠. 그 사이 6월이 상대적으로 싼 거예요. 네, 지금 6월 유리할증료도 내려갔으니까요. 틈새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 생활할 때도 사실은 좀 틈새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휴대전화, 스마트폰 가격이 비싼데 네. 새로운 스마트폰보다 중고나 리퍼폰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이게 리퍼폰도 이제 중고폰의 영역에 속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리퍼비시 그다음에 폰의 합성어잖아요. 네. 재정비를 뜻하는 폰, 뭐 그런 폰의 합성어인데 정상 제품인데 소비자 변심 때문에 반품 처리됐거나 아니면 뭐 조그만 흠집이 있으면 새 제품으로 못 팔잖아요. 그런 제품들 혹은 전시품 이런 것들을 회수를 해서 다시 재정비해서 판매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이게 필요하면 부품도 교체를 하고요. 외관도 깨끗이 정비를 하기 때문에 네. 신제품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가격은 한 3, 40% 싸고요. 네. 싼 거는 절반까지도 가격이 떨어지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리퍼폰 찾는 분들 정말 많아졌는데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라는 그 리서치 업체 자료에 따르면요. 네. 작년 스마트폰 신제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12% 두 자릿수로 감소했는데 리퍼폰 판매량은 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가격 때문이겠죠.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제품 살려면 예. 뭐 대표적으로 삼성이나 애플 아이폰 이런 것들 살려면 100만 원 넘는 거 기본이고요. 최고 사양 살려면 150만 원 네, 줘야 되잖아요. 점점 비싸지죠. 네, 그러니까 뭐 경기가 좋아서 주머니 사정들이 다들 좋으시면 뭐 모를까 요즘 같은 불황에는 뭐 소비자들이 휴대전화에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지출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퍼폰 품질이 신제품이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저도 2년 전에 리퍼폰 산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아주 잘 쓰고 있고 한 번도 수리 받은 적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리퍼폰이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더 무상 보증 그 수리도 해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리퍼폰을 마다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저는 또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성능이 이제 좋아질 대로 좋아졌다. 네. 수명도 상당히 길어졌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신제품을 써야 될 정도로 제품 자체의 혁신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도 소비자들이 새 제품 대신 리퍼폰을 찾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그 실적을 볼 때도 네. 반도체 이제 경기를 타고 근데 스마트폰이 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네. 해외도 그렇고 사람들이 중고폰을 많이 사서 쓴다. 네. 새 스마트폰을 많이 사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관련 기업들 실적에도 줄줄이 영향을 주더라고요. 제조사들이 좀 쉽지 않죠. 반성을 해야겠죠. 혁신성을 찾아야겠죠. 네.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세 글자 모터로 이 프로펠러라고 해야 되나? 예, 날개를 돌려가지고 바람을 일으키는. 예. 근데 7475님이 정답 발전기입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발전기. 그리고 1699님이 1등 도전해 봅니다. 오늘도 예감이 좋습니다. 서큘레이터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름에 쓰는 거 말씀이시네요. 적용 원리가 틀리진 않는데. 이 서큘레이터 이게 더 어려운데 이 답이. 예, 그래도 예감은 좋으시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K 함께하고 있습니다. KBS 서영민 기자, 김준범 기자, 그리고 오늘 처음 박혜진 기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혜진 기자는 어디 출입하고 계세요? 저는 디지털 뉴스부라고 이제 그 프로그램 그 뉴스 나가는 것들이 잘 이제 유튜브나 뭐 네. 포털 사이트에 잘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유튜브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온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클릭을 낳고 있습니다. 네. 박혜진 기자가 그 원탁의 기자들 K 들을 때 네. 어떻게 선배들이 잘 하던가요? 제가 몇 개를 듣고 왔는데 네. 과연 제가 말을 한 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이제 잘 하시고 이미 한 5마디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이제 오늘 더 이상 말을 못 하지 않을까 이런. 김준범 기자와 그 서영민 기자 또 워낙 선수셔가지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그 G7 정상회의가 끝났습니다. 그 공동 성명을 보면은 역시 중국, 러시아 또 여기에 북한까지도 묵직한 견제구를 던졌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하나 이제 성명서 문구가 경제적 강압을 휘두르는 세력에게 공동으로 맞서겠다. 이 주어는 없어도 이게 중국이겠죠? 수위 조절이 좀 된 거 아닌가 싶긴 한 게 여기 그래도. 경제적 강압이라는 단어 자체는 네. 뭐 G7 회의 하기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 근데 사실 마지막 커뮤니케 공동 성명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것만 담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길었고요. 그 내용 안에 보면 우리가 뭐 디커플링을 하려는 건 아니다. 중국만 겨냥한 건 아니다. 특히나 러시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사실 뭐 이번 G7 정상회의에 제 생각에 가장 어떤 주목을 받은 신스틸러는 젤렌스키. 네네. 뭐 사실상 예상된 깜짝 방문이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정치 군사적으로는 그 러시아에 대한 되게 센 발언들이 나왔는데 경제적으로는 방금 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 소문난 잔치, 그러니까 소문난 중국 때리기에 별로 먹을 건 없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양쪽이 막 대포를 쏠 것 같았는데 소총 정도만 쏘고 끝난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공동 성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고 물론 이제 중국을 비판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게 물론 당연히 나오지만 말미에 이 정상회의가 중국에 피해를 주기 위해 고안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중국의 경제적 진보와 발전을 조회하려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해빙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중국을 아주 한번 세게 혼내보려다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쉽지 않겠다. 혹은 미국과 유럽이 약간 좀 시각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한 측면에서 적당히 중국을 견제하는 선에서 봉합된 게 아닌가. 적어도 경제적인 의제에서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뭔가 당근과 책찍 아닐까요? 당근과 책찍.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한번 기회를 주고 너희가 제대로 하면 잘 넘어가겠지만 하지 않으면 진짜 이 다음에는 봐주지 않겠어. 이런 건데 보통 이제 이 다음에는 봐주지 않겠어가 대부분 무섭지는 않죠. 대부분. 얼마 전에 네. 헨리 키신저가 3차 세계대전 앞에 있다. 예. 미중이 잘못하면 5년에서 10년에 전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이 예감을 키신저만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감하고 있어요. 근데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몇 년 뒤에 전쟁할 거야 하고 전쟁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이걸 관리를 못하다 보니 비이성적인 행동이 꼭 나와야 됩니다. 이성적으로만 행동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돌발 상황이 나오면 전쟁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모두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좀 갈등 관리 측면도 있는 것이고 사실 아까 김준범 기자가 말도 했지만 유럽 경우에는 꼭 미국처럼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미국도 뭐 완전히 디커플링을 원하느냐는 다른 얘기지만 지금 전기차 배터리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국 기업들과 협력도 하지만 중국 기업과 엄청 협력하거든요. 네. 독일은 헝가리에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CATL라고 그 배터리 공장 짓고요.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뭐 중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꼭 중국과 이별하려고 하는 것이 G7의 목표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패권 네. 경쟁은 계속해서 이어오던 거였고 미국의 중국 경제적으로 이제 타격 주는 거는 계속해서 또 이어왔었고 이 역시 어떻게 보면 중국이 G7 그 회의 마지막 날에 맞춰서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내놨어요. 근데 그 사유를 보니까 마이크론 그러니까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죠. 여기도 안보상의 문제가 발견됐다. 보안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물론 디테일하게 어떤 이유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예전에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네. 맞죠. 붙잡을 때 썼던 것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눈에 넣는 이해는 이 같기도 하고요.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희진 기자. 거의 뭐 사실상 최초의 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제재고 말씀하신 것처럼 폐막날에 이 제재를 공식화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사실 뭐 그 전에 사실 사이버 안보 심사도 3월 말부터 진행을 했었고 거의 예측이 사실 가능했다. 그리고 시기도 폐막날에 발표한 거 보면 계산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장비 수출을 계속 통제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본인들의 이제 거대 시장을 무기로 반격을 가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전략으로 좀 보복을 한 게 아닌가. 그 실제로 이 마이크론의 톱3 시장 가운데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실제 마이크론이 거의 지난해 중국에서 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고 회사 전체 매출 거의 한 11%? 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보복을 한 거는 맞긴 맞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마이크론 이제 중국에 납품하지 못한다라고 발표를 했으니까 당연히 미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어된, 절제된, 예상된 수준의 보복이다. 왜냐하면 그 중국의 그 정부가 이 마이크론의 보안 심사를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예고돼 있었거든요. 네, 네. 보안 심사를 들어가서 미국 제품은 완벽하네요, 깨끗하네요 이렇게 발표할 거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어차피 이런 그렇죠. 조치가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예고된 만큼만 발표를 했지 추가적으로 뭐가 더 나온 건 아직은 없어요. 저는 그게 G7 공동성명에서 G7의 정상들이 중국을 너무 세게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도 너무 이상한 너무 센 반발은 하지 않았다. 약간의 뭐 서로 약속한 건 아니지만 서로 약속 대련처럼 움직인 그런 측면이 있고 서로가 일단은 눈치 보면서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건 서로 인정하지만 일단 선을 안 넘으려고 일단 노력하는 측면들이 이번에 좀 보입니다. 마이크론 제재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건 미중 양국에 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뭐 미국도 했는데 우리도 해야 되고 뭐 G7 회의에서 우리 언급이 나왔는데 안 할 수 가만히 없는 있을 수도 것이고. 없고. 근데 다만 생각해 보면 이번에 뭐 안보상의 이유라고 했는데 민간 전자제품업 계는 이 제재가 해당하지 않아요. 뭐 안보상 이유가 있을 경우에 쓰지 말라. 근데 민간 전자제품 업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큰 그 타격은 없을 수 있고 동시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제재로 인해서 피해가 갈 것이 얼마나 예상이 되느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3대 시장이라고는 했지만 또 따지고 보면 3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마이크론이 받을 타격도 제한적이다. 주가가 좀 내리긴 했지만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뭐 간밤에도요. 네. 근데 뭐 중국 입장에서도 다음 스텝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장관급 회담이 다음 달쯤에 열릴 것 같거든요. 국방장관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해빙을 이야기하고 있고 중국도 해빙하려면 니네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라는 언급을 냈고 그런 식으로 대화를 위한 물밑 작업의 성격이 좀 더 짙다. 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데 다들 아시다시피 1, 2등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고
점유율을 합치면 70%가 넘고 3등이 마이크론이고 앞에서 박혜진 기자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마이크론의 전체 매출 중 약 11%가 중국 쪽이고 그런데 중국이 마이크론 거 이제 쓰지 마라고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게 좀 반사 이익이 돌아오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거든요. 주가 좀 올랐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서는 점유율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재고도 소진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같은 좀 메모리 불황기에 수요가 크지 않아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쨌든 미국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눈치가 너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보일 수밖에 미국에서도 없는 얼마 전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쵸, 외신 중국이 보도도 나왔었죠. 마이크론의 비중을 줄이더라도 그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공급을 확대해 주지는 말아라.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었고 실제로 그때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요청을 들은 바는 없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부정적인 영향을 뭐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정부와 재계로서는 좀 중간에 끼어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마이크론이 공급하는 것 중에 플래시 쪽은 낸드 쪽은 예. 그 중국 내에서도 만드는 기업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 한국 기업한테 손 벌릴 일 별로 없을 것이다. 근데 D램 경우에는 다를 것이다. D램은 한국 기업이 아니면 보충해 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결국 D램 얘기가 되는 건데 우리는 중국에 큰 공장이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튼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역시 또 두 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입장을 절실하게 느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매출이 늘긴 늘겠죠. 왜냐하면 D램이라는 게 삼성과 SK 마이크론 딱 세 군데에서 만드는 건데 네. 마이크론 걸 사지 않으면 이거 땅에서 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따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삼성이나 SK를 살 수밖에 없고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은 안 할지언정 거기서 뭐 주문하는 건 저희는 팔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출은 늘 텐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지금 미국이 중국에 했던 여러 가지 제재 중에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를 집어넣지 말라고 한 제재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나 SK가 당장 공장을 어떻게 리뉴얼할 수 없는 큰 장벽인데 그렇죠. 1년 10월까지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는 일단은 봐줄게 했는데 만약에 지금 삼성이랑 SK가 중국의 D램을 또 너무 많이 팔면 속된 말로 눈치 없이 너무 많이 팔면 미국이 유예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마음속, 미국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철저한 그 국면에서 의리될 수밖에 없는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고 사실 경영자에게 불확실성이 가장 무서운 적이잖아요.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눈치 보기 게임을 당분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요인인 거죠.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마주한 아주 좀 안 좋은 요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출로 굉장히 큰 나라 아닙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미국에 수출했어요.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수출을 받아주는 나라였으니까. 네. 근데 사실 미국이 시들해지고 난 뒤로는 중국에 굉장히 의존했고 지금 반도체 경우에는 홍콩하고 중국 합치면 거의 반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수출 반도체가 다 글로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중국이 다친다고? 하는 불확실성. 정말 저게 닫힐 것인가는 방금 김 기자가 말씀하셨듯 매년 10월마다 가슴을 졸이면서 미국의 그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계속해서 좁아진다는 느낌이 아니고 결국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 수출이 중심이던 나라라면 지금부터의 세계는 앞으로 펼쳐질 세계는 굉장히 과거와는 다르고 그래서 계속해서 힘든 일, 안 좋은 뉴스밖에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지금 수출 동향도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과 중국의 이별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50년 동안 서로 으르렁대기만 하겠다고 서로 도장 쾅쾅쾅 찍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중국이든 한쪽 선택해서 살아남으면 되는 건데 네. 이게 당장 3년 뒤는 어떻게 될지 미국의 다음 대통령과 또 중국의 시진핑은 또 어떤 관계를 가질지
도무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에서도 발을 못 빼는 거고 미국에서 자꾸 부르면 또 가기는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발 뺀다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저희는. 완전히 끼어 있죠. 네, 그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저렇게 디커플링, 디리스킹 뭐 이런 종의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지금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핸드폰이 아이폰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전기차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네. 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중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제품이 다 미국 제품이에요. 다 미국의 혁신 제품이에요. 그렇죠. 그것들에 대해서는 1푼의 제재 내지는 무제재 비슷한 소리도 안 나와요. 근데 왜 우리가 수출하는 중간재 제품에 불과한 반도체 이것만 갖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죠. 아무래도 첨단 산업이고 그들의 어떤 네.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핵심 네. 산업의 쌀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그래서 더욱 그런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한편으로는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3M이나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 불러다가 중국에서 개방을 확대할 테니 더 많이 투자하고 더 많이 팔아라. 네. 이렇게 또 양면 전술 펼치더라고요. 어렵습니다. 다시 좀 그 G7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또 반도체 이야기 한번 또 해볼게요. 우선 G7 정상들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 견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건지 G7이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협의체를 구상하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게 될까요? 그 구체적인 발표가 없어서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G7 자체가 네. 일종의 약간 임의 기구 아닙니까? 이게 무슨 유엔도 그렇죠. 아니고 그냥 모임이죠, 모임. 자기들끼리 그냥 모인 거잖아요. 네. 세계 1등부터 7등까지 모인 것도 아니고 네. 뭐 언젠가 1등부터 7등이었겠지만 지금은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임의 기구, 친목 회담을 하는 건데 거기서 새로운 협의체를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게 새로운 국제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비정기적 혹은 정기적 회의를 만들겠다는 것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구체적 발표가 없어가지고 아마 이어질 외무장관 회담 이런 것들이 뒤따라 봐야 그 결과를 봐야 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것도 약간의 그 구두 경고, 그러니까 말 전쟁의 차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중국이랑 러시아가 지금 밀착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실제로 중국이 이번에 그 G7 정상회의에 맞춰서 그 중앙아시아 5개의 나라를 불러서 또 무슨 또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뭔가를 만들겠다는 혹은 G7 이상의 몇 개 나라를 또 초청해서 심리적 G8이 된 한국을 초청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를 초청해서 만들려는 움직임의 지향은 보이는데 정확하게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패권 경쟁에서 좀 편을 나누고 어차피 지금 또 자유무역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호무역으로 흘러가고 있고 서로들의 어떤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G7이 또 어떻게 변할지도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G8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희망사항. 만약에 그 G7이 확장한다면요. 예. G8은 아닐 겁니다. G20 G10 아니면 G11, 예. 12 이 정도면 몰라 한국만 들여다놔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호주도 있고요. 인도도 있고. 인도도 네네. 있고. 근데 저희 입장에서 G8이든 G10이든 12든 끼워주면 나쁠 거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실제로 G7 플러스 4개국 할 때 우리나라 항상 들어갔죠. 예. 네. G20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도 그 부산에서 개최도 했었고 G20을. 과거에 일본과 안 좋을 때는 일본이 한국이 들어오는 걸 극구 반대하고 싫어했다는 풍문만 돌았었죠.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지만.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우리가 그 모임에 같이 들어간 또 일본도 이제는 딱히 막을 방도는 없는 거고요. 아까 그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또 이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일본 쪽은 지금 TSMC, 그러니까 대만의 TSMC도 그렇고 미국의 마이크론, 인텔도 그렇고 최근에 삼성전자까지 일본에다가 추가로 공장 혹은 R&D 연구개발센터를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왜 이렇게 일본으로 가는 걸까요?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근데 실속으로 보면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TSMC 공장 경우에는 10나노대 괜찮아 봐야 예. 그렇게 미세 공장은 아닌 그냥 레거시 칩에 가까운 그 소니가 이미지 센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급 차원에서 가는 공장인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반 이상을 대주는 투자에 보조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처음에는 좀 낮게 봤는데 근데 라피더스 미국과 일본의 그 협력이 가시화되고 2나노를 같이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본의 투자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타이완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뭐 협력 파트너에 있어서 일본은 미국과 우리보다는 한 단계 높은 수위에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략적인 협력이 있는 것 아닌가.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아닌가에서 전략적인 협력 차원에서 큰 틀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쪽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뭔가 상황이 바뀌어가는 안 좋은 방향으로 혹시 지금 미국이 사실은 일본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일본의 반도체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는데 그렇죠. 다시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에 손을 들어주면서 혹시 한국의 힘을 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냥 미국이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들면 들리고 놓으면 일본이 또 놓아지는. 거기에 응할 자세가 돼 있죠. 또 일본은 네. 만약에 그걸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다 들고 네. 일어났을 텐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섬긴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받아들이는. 숭미를 하죠 이거는. 네. 근데 이제 그들의 네. 국민성이 원래 또 그러하다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창 그 1980년대 초반까지 잘 나가던 일본의 반도체도 86년이었을 겁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인해서 미국이 아주 세부적으로 얼마 이상으로 얼마큼 이상은 팔지 마라고 선을 그어놨고. 굉장히 웃긴 협정이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얼마 이상에 팔어. 그래서 일부러 값을 올려서 팔아야 했고 일본에서는 너네 시장의 일정 비율을 미국 업체에 개방해. 그 쿼터를 달성하지 못하니까 일본 정부가 일본 반도체 회사 아니고 미국 반도체 회사에다가 돈을 줘가면서까지 그 수율을 그 쿼터를 맞추고 그런 식으로 협정을 했던 이상한 불평등 협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가 중국에 공장을 짓는다 해서 네. 일본의 무너진 반도체 산업이 단기에 올라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사실 플레이어가 없잖아요. 네. 일본에 지금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뭐 떠오르는 기업이 지금 당장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대부분 이제 소부장, 그러니까 그런 중간재를 만드는 곳에만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삼성전자가 짓는다는 것도 물론 이제 언론 보도로 현재 나온 거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3천억 원짜리 R&D 센터를 짓는 거거든요. 평택에 짓는 삼성전자 공장이 수십조인데 그렇죠. 3천억이면 사실 뭐 100분의 1 수준의 그냥 R&D 센터이기 때문에 당장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 물론 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시켜주기 위한 미국의 큰 그림의 첫 걸음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당장 일본 반도체 산업의 부활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너무 빠르죠. 그렇게 평가하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펼쳐지는 게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은 그거 자체보다는 우리가 지금 중국과 일본에 미국에 쏟아부은 돈 이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공장 팹 하나 지으면 10조면 짓거든요. 네. 10조 좀 더 들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중국의 시안에다가 지어놓은 1, 2공장이 한 30조 들었습니다. 저기도 많이 넣었죠. 저기는 뭐 비용이 많이 들었다기보다는 많이 생산하려고 크게 지었는데 이제 미국에도 짓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 짓는 공장이 처음에 20조쯤 든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보다 훨씬 많이 드는 거죠. 다만 미국이 한 7, 8조 정도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 그러면 뭐 거기 지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공장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30조 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30조가 든다고 하니 앞으로 얼마가 들지 몰라요. 계속 공사비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운영 비용도 한국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거기가. 그런 식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미국과 중국 양쪽에 있고 또 이게 썬크 코스트가 될 가능성까지 지금 중국 경우에는 높아지고 비용. 있으니 예. 얼마나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쓰고 불확실성대로 커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높아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김준호 님이 경제 수출도 안보도 남의 나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해주셨는데 사실 작은 나라의 서름이죠. 김정학 님이 우리나라는 흐름을 잘 읽어야 하는데 그걸 알면 걱정도 없겠지만 사는 게 그렇죠. 임기응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늘 그랬죠. 우리는 뭐 늘 그랬죠. 네.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 현명해진 겁니다. 그 사이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최근 몇 년간 그 요것의 세 글자 땡땡땡 매출이 에어컨에 밀려서 점점 줄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전기요금 인상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다시 이 판매량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요것만 켜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켜고 요걸 같이 켜서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겠죠. 최근에는 이게 핸디형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목에 거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조만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손에 하나씩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세 글자 정답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박혜진 기자님이 오늘 첫 출연인데 실시간 문자 오는 것까지 되게 궁금해하시고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경태님이 새로 오신 기자님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거는 노력 중입니다. 김준건 기자님과 서영민 기자님한테 하신 두 말씀입니다. 번째 네, 주제는 노력 저희가 중이에요. 되도록 침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비 이슈입니다. 관리비. 저 이거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리비 고지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단독주택 사세요? 빌라 삽니다. 아, 이거 빌라 이제 해당되는 근데 내용이 이 나옵니다. 주제는 주로 빌라와 원룸에 맞아요. 해당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냥 내요. 그냥 매달 얼마를 내요. 그게 따져봐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되는데 거예요. 내역서를 전혀 보지 못한다고요. 보시는 분들은 더 좋으신 겁니다. 경제부 기자들도 이러한데 이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관리비 뭔가 고지서가 나오기는 하는데 세부 내용을 알기도 어렵고 또 최근에는 월세를 올리는 게 뭐 전월세 신고제라든지 그렇죠? 계약 갱신할 때도 한도가 있다 보니까 관리비를 올려서 제2의 월세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박혜진 기자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한마디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거의 초년생 때 이제 월세 이렇게 살아보면 네. 그 관리비 사실 처음에 할 때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구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는 건 한 2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근데 어떤 내역으로 사실 내는지를 전혀 알 수 없고 이런 상황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이런 주택에 이제 청년들이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로 이제 월세를 내면서 관리비 부담이 이제 크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 재계약할 때 전월세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잖아요. 임대차법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관리비를 월세만큼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그 네, 관리비를 그렇죠. 월세만큼 더 올리는 뭐 꼼수 계약. 그리고 실제로 또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서 뭐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다 보니까 네. 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월세는 30만 원 미만으로 내리고, 근데 이제 반대로 관리비는 올리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월세가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그 과세, 월세 소득도 이제 과세를 정부가 하기로 했고 좀 하고 있는데,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방금 박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가 30만 원 이상이면 그 집주인이 내가 월세를 얼마를 받는지를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정부는 이 전월세 신고된 월세 소득을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이제 밝히긴 했는데 못 믿는 거죠. 결국은 다 정부 너네 한 통속인데 지자체가 수입한 정보 데이터 결국 국세청에 넘길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30만 원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서 월세는 한 6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시세대로 하면 월세는 30만 원, 관리비는 30만 원. 그럼 명목상 월세는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신고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일종의 그 최고 가격제, 가격 상한제를 회피하는 시장의 이제 생존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월세를 3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자칫하면 지금까지 안 내던 세금을 맞게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정부가 30만 원이라고 일종의 가격 상한을 설정해버린 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아닌 다른 이상한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관리비를 올린단 말이에요. 실제 그게 결국은 집주인의 소득이 되는 거는 뭐 그렇죠. 이나 저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정부가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제 관리비를 이상하게 못 받게 관리비를 꼼꼼히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규정을 만든 건데,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관리비가 15만 원이다 이렇게만 공개해왔다면 앞으로는 그 15만 원 내역을 다 적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 관리비는 8만 원, 그다음에 뭐 사용료, 뭐 수도나 인터넷 사용료 뭐 4만 원, 그다음에 기타 관리비 뭐 전기료라든지 뭐 청소비 이런 건 3만 원 이렇게 다 적어서 계약서에도 명시를 하고, 그다음에 전월세 매물이 나오는 인터넷 그 광고에도 다 명시를 하라.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시행되는 규정이고, 일단 명시만 하면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명시한 것과 달리 관리비를 더 받으면 정부가 이제 단속을 하게 될 텐데, 그 단속이 실제로 이루어질지 그렇게 세밀한 것까지 행정력이 미칠지는 사실 아직은 알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취지는 명시하게 되면 그런 꼼수 관리비는 좀 덜하지 않겠냐라는 제도인 것 같아요.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얼마 전에 1년 연장했죠. 그 연장한 이유가 그 행정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이거 그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도 좋고 궁극적으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 모두가 알지만 근데 사실 지금 단계에서 이게 30만 원을 60만 원을 30으로 쪼개서 신고하는 식의 꼼수가 있는 것을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네. 가려내려면 행정력이 필요한데 그 비용이 지금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차피 실효적으로 그런 제도의 효과도 거두지 못할 거라면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정부는 일단은 숨고르기를 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관리비도 그 추진되는 거 보니까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공인중개사에게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것도 추진이 된다고 하고 근데 사실 그거를 아파트 살면서도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는데 항목별로 나온다고 이게 정확할 거라고 세부적으로 맞다라고 또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약간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지금 아파트 살고 아파트 사는 분들은 매달 그쵸. 꼼꼼히 공개되는 거를 받아만 보지 네. 그게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왜 우리 옆집게 나한테 부과됐는지 안 따지잖아요. 사실 따질 방법도 어렵죠. 먹고 살기 바쁜데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규정상으로는 그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관리비 부과 내역과 실제 사용 내역을 마치 우리 그 전자 공시하듯이 기업들이 다 공시를 해서 회계법인의 그 검증도 받아야 하긴 하지만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 수많은 단지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하물며 아파트 단지도 그럴지언데 그렇죠. 빌라나 원룸에서 공시하라고 하면 일부는 그냥 무시해버릴 것이고 일부는 그냥 투덜투덜대며 공시는 하겠지만 그게 진짜 맞는 것인지는 지금 아파트도 검증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그렇죠. 그런 소규모 거주시설까지 검증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좀 낭만적이죠. 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정부는 50세대 미만 소형 원룸 그러니까 뭐 다세대 주택인데 세대 수가 적은 곳에도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그게 정확할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 이게 2016년 자료던데요.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지역 아파트 26%의 감사 보고서가 부적합했다. 따지고 들어가면은 거의 아파트 4곳 가운데 한 곳은 이거 문제 있다. 아니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내 아파트 감사 보고서를 보신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없죠. 1%도 안 되지 않을까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관심을 갖고 뛰어든다 하더라도 저 사람 왜 저래라는 소리를 듣기 십상이고 대표적으로 그 난방 열사라고 하는 배우 김부선 씨 사례가 꽤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또 특수했던 사례로 기억이 남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관리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중간에 뭐 분여회, 입주자 회의, 관리사무소 또 용역회사 많이들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리는 또 자주 반복되더라고요. 끊이지를 않고. 이게 딱 비리를 저지르기 딱 좋은 여건이 다 조성돼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적당한 크기에 들키지 않으면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그리고 일부 몇 명만 모의를 하면 쉽게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겠죠. 우리나라만 이렇게 아파트라는 공동 집합 거주물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이 거주물들을 다 사적인 시설인데 정부가 나서서 관리하거나 관여하거나 행정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시설이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빌라에 살거든요. 네. 여기서 저희 관리비 물론 제가 구체적인 항목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보고를 받거나 하는 절차는 없지만 한 번씩 살펴보면 저희 그 고용하는 그 인건비로 빠지는 거 제외하고 나면 남는 관리비가 얼마 없어요. 뭐 한 달에 뭐 15가구 해봐야 한 4-50만 원 남거든요. 이런 경우에 4-50만 원으로 얼마나 뭐 남겨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남겨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있는 우리나라 아파트 산업, 뭐 아파트 거주 형태 특성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처벌이라도 좀 세야 되는데 저 얼마 전에 기사 하나 찾아보니까 관리사무소 직원이 2억 원을 횡령을 한 거예요. 한 3년간에 걸쳐서. 근데 나중에 법원 가서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본인이 갚았나요? 반성을 하고 돈을 갚고 또 뭐 주민들이 뭐 처벌을 원치 않고 아니 그러면 몇 억 횡령했다가 안 걸리면 본인이 쓰는 거고 걸리면 다시 갚고 반성하고 그래도 제가 한 10년 동안 관리사무소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봐주십시오 하면은 벌 안 받고 사실은 집행유예니까 뭐 네. 형벌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래니 이게 또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그런 자금의 집행 내역 투명성이나 공시의 허위성을 사실 정말 마음 먹고 감독을 하려면
그걸 전담하는 행정기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뭔가 좀 되게 의식화된 몇 명의 주민들이 있는 일부 단지는 거기는 감사분들이 꼼꼼히 감사해서 이런 것들을 적발해 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그냥 놔두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허위공시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기업들이 겁낸 이유가 뭐예요? 거래소나 금감원이 있다는 그 존재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아파트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걸 근절하겠다면 뭐 아파트 감독원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공동주택 뭐 감시원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잡아낼 수 있는 그 범행의 규모와 그 행정력을 만들기 위해서 투여해야 되는 예산의 규모를 과연 비교 형량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반론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네. 뭔가 좀 근절이 돼야 되는데 딱 떨어지는 뭔가 대안을 찾기도 쉽지가 않고 행정력의 한계라는 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5281님께서는 전주 모 대학 근처 원룸촌은 월세 2만 원도 많아요. 대신에 관리비가 3, 40만 원입니다.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큰 게 아니라 배꼽이 몸통 아닙니까? 뉴스네. 그리고 황성균님은 박희진 기자님 시대음감에서 목소리만 듣다가 여기서 얼굴도 보게 되네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 시대음감? 아, 네. 시대음감이 출연하고 있어가지고. 오, 또 황성규님이 결코 신입이 아닙니다. 저는 신입인 줄 알았는데 착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KBS의 김준범, 서영민 기자 그리고 박혜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요즘 잘 나가는 뭐 K-팝을 비롯해서 한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요즘에는 한류라기보다는 K-컨텐츠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문화였다면 지금은 돈이 됩니다. 그 내용을 역사적 그리고 경제 산업 관점에서 다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